철학의 핵심적인 물음이 인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당연히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세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힘이 자연보다는 사회가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우리 사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탐구하려 할 때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는 방식으로 탐구하려 했습니다. 예컨대 가령 근세의 홉스나 로크 같은 사회철학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놔뒀다가는 인간의 공동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성에 의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인 전쟁 상태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예를 든 데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본성을 먼저 가정해 두고 거기서부터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사회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거꾸로 사회의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이해라든지 욕망에 대해서도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의 가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회에 의해서 크게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철학과 사회학이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 철학 공부하게 된 거는 그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든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약간 주저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에 진학할 즈음에 자기가 어떤 과에 진학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겠지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소설책을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소설에서 나오는 말씀드리자면 좀 구도를 하는 인물들에 많이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를 진학할까라고 쭉 둘러보는데 저하고 적합한 데는 찾을 수 없었고, 단지 그런 마음으로 어떤 구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망이 있었기에 그냥 맞는 게 철학과나 종교학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철학이나 종교학을 공부해서 속된 말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건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거의 무작정 그런 마음으로 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진학할 때의 생각은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뭐 좀 제대로 알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웬걸 가보니까 3년 고사하고 평생을 공부해도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득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근데 어떡할까 고심도 많이 했지만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다른 것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깊은 한이 같은 걸 맛볼 때가 간혹씩 있어요. 예, 그런 한이가 저를 여태까지 철학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게 만들어 오게 한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소설책 읽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좀 무색무취한 종류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흥미있는 거를 발견하지 못한. 근데 파스칼의 방세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호 속에서 죽어가면서 가슴속에 품고 죽었다라는 그런 책이지요. 예,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대목에서 참 가슴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파스칼이 철학자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책을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게 철학이구나 해서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류의 아주 위대한 그 현인들, 사상가들의 사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이 보물인 줄 모르는 것을 나만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 그 기쁨을 어떤 것인지 말로 전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기쁨들이 저를 쭉 철학을 공부해오게 만들었고요. 예, 말하자면 이거는 어려운 험한 산을 올라가는 등산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나무와 수풀이 빽빽하고 어둡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길로 올라갈지 갈팡질팡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하겠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잖아요. 그 꼭대기에 서서 그런 풍경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올라가기까지 치러야 했던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받습니다. 예, 저만 맛볼 수 있는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은밀한 기쁨 같은 것이 계속 철학을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나 철학을 고대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으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처럼 그대로 진행됐는데요. 단지 아무래도 서양 철학이라는 건 그쪽에서의 전통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양 철학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고 더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게 있긴 하지요. 예컨대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쇼펜하우어라든지 셜링 같은 철학자 이름을 잘 낯설어 하실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쇼펜하우어나 셜링 같은 사람에 대한 전문 강의가 제가 공부할 때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유학 갔을 때는 그러한 철학자들,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철학자들에 대한 전문 강의도 개설되어 있어서 서양 철학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보다 서양 철학의 면모를 다채롭게 교육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참 좋았습니다. 서양 현대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한 선택을 했냐 하면은 물론 고대 철학이나 근대 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이라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철학이나 근대 철학보다는 현대 철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현대 철학 공부를 선택한 것이고요. 근데 현대 철학은 대단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분산되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면모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현대 철학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면모 같은 거를 좀 거시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현대 철학의 공통된 뿌리라고 평가를 받는 베르그송의 철학, 베르그송이란 철학자의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베르그성의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웠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스스로의 사회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책들을 권해드리는 것보다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적절한 책을 권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 분야에서는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개인의 자유가 왜 존중되어야 되는지라는 것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운변적으로 옹호해주는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 사회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자유론을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철학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예, 역시 동양 철학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책, 또 서양 철학에 관해서도 예,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방대하죠. 동양 철학이건 서양 철학이건 그 방대한 동양 철학의 세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잘 조각하는 책은 참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많이 평가받고 있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풍우라는 선생님의 중국 철학사를 동양 철학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풍우라는 선생님은 저 20세기 초중반에, 그러니까 아직 서양 세계의 힘이 동양 세계를 압도하던 때에 동양 철학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달된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재발굴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노력이 배어있는 역작이 중국 철학사입니다. 동양 철학이니까 유교와 도교의 철학,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는 그 풍우란 선생님의 중국 철학사를 권해드리고요. 불교를 위해서는 에드워드 콘츠라는 사람이 쓴 우리말 번역으로는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라는 책으로,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원제는 부디즘, Its Essence and Development 이렇게 해서 불교, 그것의 본질과 역사적 발전, 아마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겠죠. 불교도 오랜 역사를 거쳐서 발전되어 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 면모가 매우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근데 그 다채롭고 풍부한 면모를 간략하게 왜곡 없이 요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제를 콘츠의 이 책이 아주 훌륭하게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불교를 위해서는 그 책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양 철학을 위해서는 버트란트 러셀 경이 쓰신 서양 철학사를 권해드립니다. 서양 철학 역시 동양 철학 못지않게 방대합니다. 러셀 경은 그 자신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면서도 서양 철학사 전체를 아주 깊은 지성으로 아주 좋은 방식으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의 지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잘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추천드립니다.